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벌써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수도권에는 비가 그쳤는데 동부와 남부에서는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엔 부산에서 산사태와 침수 등 여러 피해가 나타나서 지하차도까지 통제됐고 사망자도 3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비 소식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이야기로 꽉 채운 2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홍익표, 조혜진 의원과 국회 소식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조정훈 의원과 어제 있었던 경제 대정부 질문을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 이슈 주주총회 연예 동그랑땡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시원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느라 네. 고생이 많습니다. 상쾌한 아침에 또 네. 황보선 선배님 네. 상쾌한 목소리 들으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이렇게 상쾌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활기차서 깜짝 놀랐습니다. 팟캐스트의 목소리는 확실히 상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소식 먼저 살펴볼까요? 네, 첫 소식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제 아무래도 예.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화두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북 정책 구상부터 아들 병역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청문회 주요 내용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평양 특사, 예. 사상 검증, 아들 군 면제입니다. 자, 평양 특사. 평양 네. 특사는 그러면 이 후보께서 가겠다 그런 뜻 같고, 사상 검증이란 건 이분이 원래 전대협 네, 맞습니다.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들 네. 군 면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이제 먼저 평양 특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는 게 남북 관계에 도움된다면 100번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이 후보자가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특사로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네. 밝혔습니다. 아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같이 밝힌 거고요. 예.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제안하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전면적 대화 복원부터 제안하고 즉각적인 인도적 교류 협력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체 없이 들어가자고 하겠다라고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사상 검증. 네.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예.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오전 질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영호 의원 당연히 저 분이잖아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영국 대사관에 계셨던. 네. 이제 탈북자 국회의원으로 네. 네, 최근에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네. 태 의원은 본인 이력과 그러니까 네. 북한에 있었던 이력이겠죠. 네. 이인영 후보자의 이력을 비교해서 정리한 표를 들고는 태영호와 이인영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이라고 공통점을 꼬집은 겁니다. 아하. 네, 태 의원은 북한에서 듣기로는 전대협 조직 성원들이 예.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더라라고 사실인지를 물었고요. 예.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일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아하. 또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인가 아닌가 계속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북에서는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명시적으로 강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에서는 사회 정치적으로 사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또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청문회장에 40kg이요? 네. 이 40kg 물 양동이가 등장했죠? 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들 군 면제와 관련된 질의 응답 중에서 나타났는데요. 사정은 예. 이렇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 씨는 척추 관절병증, 경직성 척추염으로 5급 전시근로 판정을 받았는데 예. 야당 측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이 맥주 상자하고 물이 가득 든 양동이를 옮기는 장면을 두고서 허리가 진짜 아픈 거 맞냐라고 압박을 하니까 네. 아니 물통에 무슨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느냐 여기 가져와서 들어봐라.
들어보자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진짜 오후 지리 때 네. 물이 가득 찬 양동이가 등장한 겁니다. 이게 한 40kg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척추 진로 기록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예. 좀 압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아버지가 된 입장에선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진료기록 일체 제출하라. 이 부분은 뭐 아무래도 뭐 개인 정보 관련해서도 네. 그런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외통위 의원들 청문 경과 보고서를 뭐 채택해서 이 후보자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됩니다. 네. 자, 어쨌든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해드려야 네, 될 네. 것 같습니다. 전국에 예. 내린 폭우, 폭우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예. 부산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이 침수되면서 네.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고요. 예. 부산의 한 호텔에서 지하주차장에 들어찬 급류에 주민 3명이 휩쓸렸다가 구조됐는데 네. 이 구조된 그 주민들 중에서 치료 중에 네. 돌아가신 분이 2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아까 보니까 정부 중대본 발표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간밤 사이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3명이요? 예, 3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 한 대가 또 떠내려가서 네. 또 실종된 분이 계시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찾고 있다 이런 소식이 방금. 네, 조금 전에 또 네, 네. 소식이 들어왔군요. 예. 네, 부산 광안동 주택가에서도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예. 주택을 덮쳐서 주민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되는 예.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네네. 자, 다른 지역도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네, 자 수도권 지역 비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서는 빗물에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1시간 반 동안 인근 850가구 정도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요. 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강풍에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서 도로가 예. 통제되는 사고도 나기도 했습니다. 또 예. 인천에서는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겼고 도로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지나가던 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서울에서 강풍 때문에 뭐 우산 날아가고 예. 옷 다 젖고 네, 네. 정말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또 택시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요. 서울에서도 그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예. 은평구 가련동의 가로수 한 그루가 바람에 뽑혀서 쓰러지면서 도로를 막았고요. 네. 서대문구 연희동 빌라 담장 일부가 또 무너졌다고 하고 중랑천 수위가 이제 높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 일부 도로가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예. 뭐 해제되기는 했는데 현재 네네. 시점으로는 예. 현재 행정안전부가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되면서 어젯밤 9시부터 풍수의 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하고 네. 비상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랑천 수위가 상승한 거 이게 보통 이제 서울 네. 지역에서는 비가 이제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가늠자가 되는 곳이기도 해서.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다시 해제가 되긴 했네요, 통제가. 예, 통제가 해제가 된 게 예. 조금 전에 새벽에 통제된 것으로 비 알고 있습니다. 내리는 이제 강우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오늘도 비가 계속 이어지겠는데 걱정이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11%의 진실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11%. 예, 이게 뭐죠? 네. 좀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집값 상승 11% 발언에 대한 공방입니다. 아하. 네. 그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김 장관은 그 통계를 이렇게 됐는데요. 지난 3년간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택의 가격 변동 수치가 네. 11% 상승이라고 답변을 한 거고요. 네. 반면 야당에서는 이 KB국민은행의 중위가격 통계를 들어서 아니 무슨 소리냐? 3년간 52%가 올랐다라고 네네.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중위가격, 그러니까 예. 중위가격이라는 게 중간대 가격이겠죠. 네네. 전체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서 예.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값인데 이에 대해서 좀 괴리감이 있었다. 너무 그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한 장관의 답변이다. 네네. 이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예. 김 장관은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적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서 공급되고 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정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성 과잉이란 게 이게 이제 이른바 지금 문재인 네. 정부의 네.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이제 늘어난 그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비판이 있었나 보죠. 한마디로 아무래도. 돈이 네. 많이 예. 생겼다, 시장에 예. 돈이 풀렸다, 예.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전 예. 세계적 흐름이다라고 예. 이제 김 장관은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답변이 그렇게 큰 설득력을 얻지는 못했나 본데요. 보니까. 네, 국민들 정서에는 예. 아무래도 네네.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최근에 또 예.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야. 이게 이제 정부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예. 또 그런 또. 유동 자금의 흐름이 세종시로 쏠릴 것 같은 또 그런 아. 아직은 호가지만 예. 그런 또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과연 전 세계적인 흐름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예. 특징이냐라는 것을 이제 또 국민들 여러분들은 예.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 정부 부처 출입 때문에 세종시에 산 적이 있습니다. 네. 주재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도 사실은 주변에 이제 청주라든지 뭐 공주라든지 주변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예. 대거 그 세종시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때 예.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뭐 세종시가 뭐 진공 청소기다 아하.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집값이 크게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행정수도를 완전히 옮긴다는 이제 소식 전해지니까 또 예. 들썩이겠나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보니까. 뭐 네. 호가 수준이긴 한데 예, 예. 이게 정말 실거래가까지 움직인다면 예. 이 부분은 또 예. 정부가 주목할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마지막 소식이 민주노총 관련 소식이죠? 네, 어제 밤에 바로 들어왔던 소식인데요. 예.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끝내 부결입니다. 아하. 지도부는 아무래도 사퇴 수순을 밟을 것 같고요. 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 합의안이 어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 대회에서 열렸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예. 부결 때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퇴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아, 일종의 파국이 돼버렸네요. 네. 그러면 김명환 위원장 사퇴 절차,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어제 그 임시대의원 대회는요. 예. 아주 긴 시간 열렸습니다. 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렸지만 12시간 동안. 네, 결국 네. 부결된 건데요. 예. 지난달 말 나온 노사정 잠정 합의안 승인 안건을 상정했던 것이고요. 이게 네.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찬반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합의안에는 이 노사가 고용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자라는 아주 점진적이고 진취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그 해고 금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중앙집행위원들이 예. 폐기하자. 이건 너무 좀 안일한 아니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61%로 예. 찬성 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김명환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쯤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마도 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방금 시그널 나온 대로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입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띄운 행정수도 완전 이전 문제. 두 분의 입장 어떠십니까? 먼저, 예, 어머님께서. 저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네. 이유를 떠나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제력, 그다음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네. 그 국토균형 발전 차원의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여기 마포 상암지구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마포하고 저희 성동구가 제가 지역구인 성동구와 네. 비교를 해보면 예. 여기 상암지구가 원래는 난지도가 예, 있어가지고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는데 네.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네. 새로운 신실가지로. 그러니까 땅이 생기고 하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이게 새로 들어왔는데 네. 이 구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지역은 뭔가 새로운 것을 유치하려면 네. 없애야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서울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나 컨텐츠 산업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예. 다시 채우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서울의 미래 발전을 예, 위해서는 미래발전을, 비우는 게 비우는 새로운 게. 걸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운다 이런 예, 말씀으로. 예. 예.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도 수도권 과밀 해소론 또 수도권 분산론 네. 또 지역 균형 발전론 또 지방 발전론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급진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급진파시라고. 예, 예. 아주 예. 원래 젠틀맨이라는 이미지와는 예, 제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지만 네,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에서 어떤 면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예. 또 이 세월이 지나기까지 지방이 어떻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 네.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지체시키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2도약을 하려면은 예. 지방 중심으로 네. 이 국가발전 전략을 완전히 180% 틀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그 분산 정책은 필요 불가결한 정책이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뭐 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생각이 뒤처지지 않는데 네. 그러면 그 수도를 네. 이 수도권 외곽에 수도권 인접 지역에 이전시키는 것이 그런 취지에 부합하느냐? 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수도권 과밀 해소라든가 예. 지방 발전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려고 하면은 네. 수도권과 대척점에 있는 대로 옮기는 것이 더 현실적인 효과적인 방안이지 네. 수도권 외곽, 수도권 인접 지역에 그걸 옮기는 거는 결국은 네. 수도권을 더 확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기득권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수도권을 더 키우고 더 비대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이 방향이 틀렸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균형 발전, 지방 발전이라는 고민을 하셨던 부분은 공감이 드는데 네. 그 대책으로 내오는 이 안은 저는 아니다라고 봤던 것이고 네. 또 지금까지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만들고 난 이후에 수도 과밀이 더 해소됐느냐 하면은 더 과밀화되고 예. 또 부동산이 그 김태년 원내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안정이 됐느냐 하면 부동산 더 폭등하고 있는 그 현실 그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네. 뜻은 좋았지만은 그 대안으로 제시된 이 정책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런데도 그 제도를 수정 보완해서 다른 현실에 맞는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더 크게 키우겠다는 네. 그런 이 대안으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처음 내지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너나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지금 이제 발언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효과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이 시점에서 이걸 예. 던지는 이유가 뭘까? 예.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거는 사실은 수도권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하는 기득권의 것이다. 확대 이런, 재생산, 네. 수도권 비대화라고 보는 그래서 거죠. 적절치 않은 지역이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예. 또 이제 이 안이 나온 시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구심을 예. 가지시는 겁니다. 예. 홍 의원께서는 좀 예. 글쎄요, 뭐, 그 네.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 당초 저도 그 2004년도 당시에 네. 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구체화될 때, 네. 내륙 지역보다는 저는 해안 도시였으면 더 좋겠다. 해안 제가 그때, 도시요? 예, 저 네네. 정치하기 전이었을 때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해안 도시를 하는 게 그 대부분의 도시가 좀 발전 가능성으로 해서 네. 바다에 인접한 도시를 예. 새로운 도시로 조성하는 게 많이 그 미래지향적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혹시 그때 떠올렸던 도시가 있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뭐 예. 저는 뭐 서울 사람이니까 전혀 예. 관련이 없지만 예를 들면 군산이라든지 예, 뭐 이런 예. 서해안 쪽에 뭔가 좋은 도시를 한번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나 이미 그 세종시가 새로 네. 선정이 됐고 네.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세종시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거죠. 네. 일부가 아까 반쪽짜리가 된 겁니다. 아까 조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효과가 기대만큼 못 미쳤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게요.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추진됐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한 8년 정도 주연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행정수도를 포함해서 좀 더 근본적인 전환적인 이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당시 험지 결정에 의해서 예. 수도 이전이 중단되고 그냥 일부 행정도시로만 네. 제한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 전체적으로 이전됐을 때 효과가 반감되면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네. 다시 수도권이 집중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다시 수도권 집중이 지난 14년간, 16년간 이루어진 거죠. 예. 최근에 부동산 인상은 저는 뭐 수도권의 실패, 그 행정수도 이전이 효과가 없었다는 게보다는 과잉 유동성 문제와 초저금리 문제가 네. 복합돼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부동산 정책 과정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전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 세종도시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세종도시의 경쟁력을 더 키운다면 네. 저는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단순히 그 서울의 부동산 낮추는 게 아니라 네. 지방 쪽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는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이 부분에 전적으로 찬성하시는 네.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나왔습니다. 사실은 예. 그때 뭐 서울은 뭐 관습법상 예, 뭐 그게 바로 이제 수도다 이런 이제 이런 의견으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자 그러면 이 위헌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예, 먼저 비판.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예. 수도는 헌법 사항이다. 예.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네. 헌법으로 정해야 되고 네. 우리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수도를 정하려고 하면은 헌법을 고쳐야 된다. 네. 하는 그 결정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정부가 그 수도 이전을 포기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형태로 이제 세종에 예. 정부 기관들을 이전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관습 헌법에 매여서 국가 백년 대계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네. 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헌법에 매이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 네. 굉장히 제가 볼 위헌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하려고 하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헌법에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라고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발언이 계속 이제 증폭되고 있어요. 김영진 원내수석은 민주당 원내수석은 대선 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네. 식으로 이야기하고 예. 그 몇 시간 뒤에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지금 당대표 후보께서는 그 시기를 땡겨가지고 본인이 대표되면 물러나기 전에 내년 3월 전에 네. 결론을 내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조만간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뭐 결판 내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예. 이게 그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헌법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예. 문제도 그렇고 예.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그걸 믿고 만약 이런 이야기 하신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판례라는 게 우리 편에 들어가면은 우리 네. 입장대로 바뀌어지고 딴 편에 들어가면 딴 편 입장대로 바뀌어지고 하면 이건 법이 아니죠. 헌법이 네. 아니죠. 네. 그런데 요즘 며칠 어제 그제 사이에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네. 위헌 결정 존중해야 되는데.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우선은 이게 위헌 판결 난 2004년도 판결이 예. 저는 일종의 그 유령 재판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판결이 난 겁니다. 많은 예. 분들이 위헌이라 그러니까 예. 우리 헌법에 뭐가 있는 것처럼 수도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예. 개헌을 하고 싶어도요. 수도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없는데 위헌이라고 한 것 자체가 예.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매우 궁색한 결론을 낸 겁니다. 저는 네. 매우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 결정은 예.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보신다. 네. 왜냐하면 아니 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예. 그 수도를 서울에 둬야 된다. 네. 아니면 수도를 국민투표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근데 그걸 위헌이라고 하면서 뭐까지 끌고 왔냐면 조선시대로 하면서 예. 경국대전을 끌고 왔습니다. 예. 우리 그 당시 헌법재판소 계셨던 분들의 역사관은 조선시대를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통일시라는 경주도 수도였는데 예. 그거를 그렇게 한정하는 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 헌재의 결정은 늘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예. 잘 대표적인 게 간통죄도 그랬고 네네. 낙태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정신이라는 것은 시대나 또는 그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게 위헌 여부 시비를 안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벌써 뭐 이석연 변호사께서는 무조건 위헌 걸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도권 이전과 관련돼서 어떤 법률이 나온다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만들어진다면 아마 국회가 아니라 야당이 반대해서 헌재로 가든가 또는 야당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네. 이석연 변호사 같은 분이 지금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헌법재판소에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법이 제출됐을 때. 네. 두 번째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국민투표나 뭐 예를 들면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도 아까 조희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을 필요 있고 추진할 필요는 있지만 좀 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예. 그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여야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갈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은 정확한 잘 목표를 잡은 것이고 예. 그를 위해서는 다만 차분하게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2004년도에 헌재가 결정했을 때는 네네. 이제 관습 헌법상 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네네. 했고 관습법도 헌법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은 네. 헌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예. 깔끔한 거죠. 네. 헌법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으로 네.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라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네. 관습헌법이 네.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으려면 헌법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네.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로 한다라고 이렇게 딱 예. 명시적인 규정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헌법 위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렇진 거죠. 않고요. 네. 제가 좀 다른 생각인데 그게 이미 지난 우리 청와대에서 예. 개헌안 낸 적 있지 않습니까? 예. 폐기됐지만 예. 관습헌법이라는 것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습법 국가가 아니라 성문법 국가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헌재에서 또 관습법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건데 예. 그래서 만약 한다면 지난번 이미 청와대에서 낸 헌법 안에는 수도를 뭐 서울에 둔다, 수도를 뭐 세종시로 한다 이게 아니라 헌법에 네. 두는 게 아니라 수도는 법률에 근거해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관련 수도와 관련된 법률을 정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필요하다면 지난번 청와대가 낸 헌법 개정안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네. 이제 수도는 헌법 사항이다라는 네, 네. 그 판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한 수도는 네. 헌법 사항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거를 네. 법률에다가 위임하는 거는 네.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헌법 사항을 법률 사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헌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명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헌법을 통해서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 네. 예. 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려면 헌법 예. 판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헌법에 그 법률에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법이 헌법에서 다 명문화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헌법에서 하위 법령 또는 여러 가지 시행령 등의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주는 거죠, 헌법엔. 그래서 지난번 청와대에 낸 헌법안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라는 것을 헌법의 명문안을 청와대가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은 법률 사항이 있고 헌법 사항이 있고 시행령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위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위임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위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에서 규정해야 되는 건 어디까지나 헌법에 규정해야지 헌법에서 규정 안 하면서 법률에 넘기는 거는 그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네. 것이고 법률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중요한 거 네. 법률에 정해야 될 거는 법률에 정하고 그다음에 그 하위 법령에 넘길 수 있는 것만 넘기는 거지 법률에 정해야 될 것까지 하위 법령에 넘기면서 대통령님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되면 그것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 헌법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이제 예. 잠시 이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 황보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화제가 되는 사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이거에 반대한다면서 8월 중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의사협회 입장도 있겠지만 지금 훨씬 더 시급한 건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좀 높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에서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가 한의사를 포함해서요. 한의사를 빼면 더 줄어드는데 한의사를 포함해서 OECD 평균이 3.4명인데요. 우리는 2.4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명쯤 됩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근데 반면에 그 지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적은 경우가 경북, 울산, 충남 이런 지역인데 전부 다 1.4명, 1.5명. 그러니까 서울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현격하게 의료진 숫자가 지방에 좀 부족하고요. 두 번째 지금 공공의료기관도 그 지난번 코로나19 때 드러났지만 300병상 이상의 지방의료기관이 한 8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매년 한 400명 증원 10년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의 수도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400명 중에 50명은 아시는 것처럼 그 중증 환자 있지 않습니까? 특수 분야에 할당이 되고 나머지 50명은 지금 현재 그 의과학 분야,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이나 감염병 이런 그 기초의학 분야에 50명이 배정되는 거고요. 나머지 300분은 소위 지역 의사라고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데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자기 지역에서 복무를 해야만 의사 면허증도 유지되고 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수도권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이 충돌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저희 지방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역은 정말 의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또 구해놓으면은 뭐 대도시로 또 서울로 또 금방 가버리고. 특히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없으니까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중소기업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덜 출산이 적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원인도 있는 겁니다. 거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애를 일단 뭐 젊은이들이 지방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그 출산하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이제 중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애기 낳으려면 대도시까지 급하게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그 위험 부담도 크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 격지, 오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의사 구하기가 더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사는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은 이런 정부로서는 또 여당으로서 이런 발상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의사가 되는 분들은 10년간 거기서 근무해야 되고 근무 안 하면 이제 의사 면허 취소까지도 이제 당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런 취지의 지방 의사 유치 정책이 공중보건의 정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해마다 좀 지원자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현실성이 있을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의료 정책의 변화 중에 하나인데 국민적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사자인 의사협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의사협회 반응을 보면은 더구나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의사들이 좀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큰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총파업까지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점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던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은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한 건 맞은데 거꾸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가 시기를 좀 보고 또 사전에 좀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쎄 아마 제가 알기에는 협의는 계속 했는데 의사협회 쪽에서 계속 좀 반대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의사협회 측의 의견도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혜진 의원님도 그렇고 지방의료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일반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지원자도 없어가지고 더더욱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의료진을 지방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의사만 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의사가 일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병원의 90%가 민간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비율을 그 공공의료 병원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높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뭐 네. 매칭 투자를 해도 되고 뭐 어떤 이 협력을 해서 네. 공공의료의 그 비율을 지금보다는 한 10% 이상은 그러니까 현재 10%에 불과한 걸 한 20% 정도 올려야 된다 생각을 네. 하고 두 번째는 왜 의사들이 그러면 그 산부인과를 안 가고 일반 외과를 안 가고 네. 지방을 안 가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 있는 의사들에게는 의료보험과 관련된 그 혜택을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수가를 좀 올린다는 수가를 거죠. 네. 그 지방병원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그 광역 단위 광역 도시하고 네. 기초 시군구 네. 그 지방 쪽에는 조금 더 네. 그 올려주는 형태로 해서 수가를 조정하는 등을 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는 의사협회가 이걸 촉파업하고 반대할 게 아니라 네. 대안을 내고 그 정부 측과 대화해서 뭔가 발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그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만큼만 짚어보고요. 자,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께서 주체사상을 버렸냐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게 일단 이분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시는 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이거는 네. 근래에 장관 인사청문회 때 빈번하게 나왔던 질문 중인데 예. 그만큼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예.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계속 남겨두는 원인 중에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또 과거에 그런 주체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제 의심이 드는 분들이 네.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네. 그 생각을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할 것인지에 예.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제 염려하는 부분 그걸 국회의원들이 대선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충분히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대부분 그동안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질문 예. 자체를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 사람의 학생운동 시절부터 그 뒤에 사회운동 시절에 충분히 그 주체 사상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당당하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걸 보고서 질문 자체를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저 생각을 버렸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표출 못하는 굉장히 그 행동에 제약이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제약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장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게 했는데 예. 다행히 이제 이인영 장관 후보자는 답을 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도 네. 주사파가 아니었고 지금도 주체사상 안 믿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다른 그 이전의 장관 후보자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승만 대통령 자기는 국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게 그거는 발언은 또 다른 그 논란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사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게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 대통령이 국가의 그 건국자가 안 됐었으면 좋았겠다. 네. 김구 선생이 됐으면 좋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유추하면은 그 대통령이 주도해서 세운 자유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이 건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후보가 대답을 적절히 잘해서 그 의심을 씻어버렸는데 다른 이제 이승만 대통령 국부 관련해서는 적절한 말을 하지 않았다.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홍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글쎄요. 먼저 이승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야말로 그거는 그 본인의 사상과 역사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생각하는 분에 대해서도 그 뜻을 존중을 하고요.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그 항일운동 시기에 했던 행태라든지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9와 관련돼서 독재 정치를 하다가 4.19로 그 쫓겨난 그 오역의 역사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볼 거냐 아니면은 민주주의에 반한 그 몰락한 그 정치인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각각의 역사관과 입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으로서 자기 입장을
상황을 밝힌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 저는 태영호 의원의 질문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을 버렸습니까? 사상 전향에 대해서 물어본 것 자체가 예컨대 장관에게 사상 전향이라는 거는 당신이 주체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란 전제를 하에서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설사 그 사람이 주체사상을 신봉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헌법적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고요. 이인영 후보가 4선의 국회의원을 했던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당의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체사상 신봉자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 국민의 대표인 그 이인영 의원 그리고 그 뽑아준 국민이나 특히 구로구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물어봤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체 사상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그 인민들과 북한의 이런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뭐 한때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비판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사상전의 형태로 물어본 것 자체가 접근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인영 후보가 앞으로 냉랭한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적임자로 보시는지 좀 짧은 답변으로 좀.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제 장관이 되면은 획기적인 남북 교류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시면서 특사로 간다고 물물교환 했고요. 이야기도 하신 거 보면서 본인이 이야기한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게 이 정도인가. 물론 그거는 이제 그 물물교환으로 할 수 있는 이게 교류의 협력의 폭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 자체도 큰 틀에서 보면은 유엔이나 그 미국에서 그 제재하고 있는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과거의 통일부 요 직전에 김현철 장관의 실패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 그 지금 김현철 장관이 대표적으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이 논리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논리인데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현철 장관이나 그 이전에 우리 이 노무현 김대중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치의 실패의 원인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북한 입장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 그래서 핵도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뭐 또 공산인 그 세습 독재 체제도 북한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북한이 그 때문에 실패했는데 핵 때문에 망할 지경이고 거의 그 1인 그 독재 세습 체제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당신네들은 나라의 역사 발전에 도움 안 된다라고 따지고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해버리니까 그걸 또 비호해버리니까 이 북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인식에서 이인영 장관이 벗어날 수 있는가. 북한의 시각에 동조하는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인가. 그 점에서 저는 좀 회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를 선택했다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그 불씨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요. 아까 그 조혜진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남북 7.4 공동성명 이후에 즉 그게 뭐 우리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뭐냐면 남북이 상호 내정 불간섭과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죠. 아직은 후보자께서 이러한 그 기존 상호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남북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하시는 걸 봐도 상당히 매우 그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지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그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국회와 그리고 국민 우리 사회 전체에 함께 그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사 아침은 잠시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